절박함이 어떻게 최악이라도 잡게 만드는지는 참으로 이상하지. 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 세상은 이미 나를 지나쳐 간 듯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다. 내 정체성은 이미 얼룩져 있었으니까. 도둑질, 기물 파손, 그리고 범죄와 연관되어 있었다. 나에게 남은 유일한 사치는 낡은 고물차와 소시지 샌드위치뿐이었다. 그래서 캐롤라인의 빌레에서 가정부로 일할 광고를 발견했을 때 망설이지 않았다. 이제 후터스에서의 지저분한 아르바이트는 끝이다. 술 취한 이상한 놈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저 거리를 떠돌지 않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했을 뿐이다. 면접은 불안했다. 집주인 캐롤라인은 75세의 미망인이었다. 그녀를 본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미소는 얼굴에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넓게 퍼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안하고 광기 어린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부드러운 오싹한 웃음을 흘려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는 혼잣말이었다. 본능은 도망치라고 외쳤지만 나는 이 일이 필요했다. 할 일은 많지 않아요. 청소하고 제 아들 유다를 돌봐주면 돼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그는 쉬고 있어요. 제 딸 달리아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캐롤라인의 웃음이 방을 가득 채웠다. 날 소름 돋게 하는 높은 음의 오싹한 소리였다. 달리아는 착한 아이예요. 하지만 조용해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죠. 이상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를 수락했다.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영원히 차에서 잠을 잘 수는 없잖아? 조그마한 짐을 꾸려 다음날 아침에 이사했다. 집은 컸지만 기대하는 화려하고 아늑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아니, 어둡고 퀴퀴한 데다가 모든 구석에서 누군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캐롤라인은 나를 다락방으로 안내했다. 내일부터 시작하면 돼요. 캐롤라인이 말했다. 또다시 미소를 지으며 규칙은 단 하나예요. 자정 이후에는 방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그녀가 나가자마자 다락방 문이 쾅 닫혔고 나는 혼란스러운 생각들과 함께 홀로 남았다. 누워있을 때 그녀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오래된 창문을 긁는 바람소리와 아래층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속삭임이 나를 긴장시켰다. 아침이 되자 이미 내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무시하고 청소를 시작했다. 집은 엉망진창이었다. 캐롤라인과 달리아는 마치 5개의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았다. 더러움은 천장까지 닿았고 더러운 수건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오래된 음식이 붙은 접시들. 욕실은 그 자체로 공포였다. 하지만 내 악몽은 유다의 방이었다. 그녀는 그가 혼수 상태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갔을 때 표백제 냄새가 코를 찌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방은 병실처럼 깨끗했지만 공기는 화학물질로 가득했다. 유다는 창백하고 병약한 모습으로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었다. 잠시 동안 그는 전혀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심장 모니터의 빗소리가 나를 안심시켰다. 밤이 되자 지쳐서 침대에 눕자마자 기절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새벽 1시쯤이었다. 귀를 찢는 비명이 나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게 했다. 날카롭고 절박한 비명이 다시 들려올 때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손전등을 잡고 아래층으로 달려갔다. 내 발걸음은 유다의 방 앞에서 멈췄다. 문은 약간 열려 있었고 그의 침대는 비어 있었다. 심장 모니터는 꺼져 있었고 시트는 구겨져 있었지만 유다의 흔적은 없었다. 숨이 막혔다. 그가 깨어난 걸까? 혼수 상태인 사람이 그냥 일어날 수 있을까? 지하실에서 낮고 거친 주문이 울려 퍼졌다. 내 발은 저절로 움직여 그 소리로 나를 이끌었다. 돌아섰어야 했다. 그 집에서 뛰쳐나와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내 다리는 제멋대로 움직였다. 나는 계단을 살금살금 내려갔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지하실 문에 도달할 때까지.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오싹한 주황빛이 깜빡였다. 안의 광경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캐롤라인은 나무 판자 위에 몸을 구부리고 유다의 움직이지 않는 몸 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혼수 상태가 아니었다.
캐롤라인 옆에는 달리아가 잎사귀처럼 떨며 서 있었다.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소리쳤다. 그것이 최악의 실수일 줄도 모르고. 캐롤라인의 머리가 휙 올라갔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가득했다. 그 여자는 악령에 씌어 있었다. 조용히 해. 내가 그를 되돌리고 있어.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다음 순간 캐롤라인이 내 목을 휘감으며 나는 뒤로 던져져 선반에 부딪혔다. 시야의 흰 점들이 춤추기 시작했지만 바로 그때 완전히 의식을 잃기 직전에 달리아가 어떻게든 무거운 촛대를 들어 어머니에게 정확히 내리쳤다. 캐롤라인은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달리아는 무릎을 꿇고 통제할 수 없이 흐느꼈다. 막으려고 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유다는 일전에 죽었어요. 그는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엄마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엄마는 의식이 그를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현실이 강하게 다가오자 담즙이 목까지 올라왔다. 그 냄새, 표백제, 화학물질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캐롤라인은 아들에게 집착하고 있었다. 우리는 즉시 경찰에 전화했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나는 이미 떠났다. 설명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듣고 싶지도 않았다. 차를 몰고 떠나면서도 내 눈은 백미러에 고정되어 있었다. 캐롤라인의 광기, 어린 얼굴이 미소 지으며 나를 따라올 것만 같았지만 거기엔 어둠만이 있었다. 휘트록 어소시에이츠에서 새 일을 시작하게 되어 무척 설레었다. 다운타운의 오래된 벽돌 건물에 자리한 아담한 회계사무소였다. 사무실은 빈티지한 매력이 있었다. 내 책상은 그 웅장한 창문 중 하나 옆에 있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는 긴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린 채로 흘러내리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내가 자리를 잡자 그녀는 잠시 시선을 들어올려 가볍게 끄덕이고는 다시 일에 몰두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노트패드 위에 펜을 격렬하게 움직였다. 긁는 소리는 끊임없고 거의 공격적이었다. 나는 그녀가 중요한 일에 몰두해 있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오전이 지나면서도 그녀의 강렬한 집중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페이지는 빠르게 채워졌고 각 페이지는 무질서한 낙서로 가득했다. 호기심이 나를 괴롭혔다. 어느 순간 내가 그녀가 쓰는 것을 슬쩍 보려 했지만 그녀는 즉시 손으로 페이지를 덮었고 눈은 여전히 머리카락 뒤에 숨겨져 있었다. 점심시간에 몇몇 동료들과 휴게실에서 함께했고 릴리와 담배를 피웠다. 저랑 마주 앉은 여자분 점심때 같이 하시나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누구 말하는 거야? 그 여자분이요. 긴 검은 머리카락에 항상 노트패드에 무언가를 쓰시던데요.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아마 위층의 감사팀 중 한 명일 거야. 그들은 잘 어울리지 않거든. 자리로 돌아오니 그녀는 여전히 펜을 긁으며 있었다. 그녀는 먹지도 스트레칭도 자리에서 몸을 돌리기조차 하지 않았다. 채워진 페이지 더미는 이제 바닥으로 넘쳐 흘렀다. 가끔은 쉬어도 괜찮아요. 침묵. 나는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끊임없는 긁는 소리에 미칠 것 같았다. 이어폰을 끼고 소리를 잠재웠다. 나중에 휴식이 필요해져서 커피를 마시기로 했다. 일어서면서 그녀를 힐끗 보았다. 그녀는 손을 제외하고 완벽히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글을 쓰는 방식은 거의 기계적이고 반복적이었다. 복도에서 IT팀의 마크와 부딪혔다. 혹시 난방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제 자리 쪽이 너무 추워요. 마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불만은 들어본 적 없는데요. 온도 조절기를 확인해 볼게요. 자리로 돌아오니 온도가 더 떨어진 것 같았다. 손을 비비며 벽에 온도 조절기를 보았다. 정상인 72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동료 뒤의 창문에 반사되었다. 뭔가 이상한 것을 알아챘다. 그녀의 반사가 그녀의 움직임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녀가 열심히 글을 쓰는 동안 반사는 섬뜩하게도 가만히 앉아 있었고 머리를 천천히 돌려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눈을 세게 깜빡였다. 다시 보니 그녀의 반사는 그녀의 행동과 일치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대부분의 직원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저기요, 우리 모두 곧 퇴근하려고 해요. 필요한 거 있나요? 그녀는 글쓰기를 멈췄다. 천천히 그녀는 머리를 들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었다. 속삭임이 내 귀에 닿았다. 너무 희미해서 제대로 들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나를 볼 수 없어. 등골이 오싹해졌다. 뭐라고요? 그녀는 이전보다 더 광적으로 글쓰기를 재개했다. 위의 불빛이 깜빡였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직원들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은 듯 했다. 짐을 챙겨 서둘러 떠났다. 나가는 길에 뒤를 힐끗 보았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얼굴 일부가 보였다. 그녀의 눈은 어둡고 움푹 패여 있었으며 내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다음 날 모니터 위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네, 사무실로 와주세요. 톰슨 부장. 이런, 벌써 문제가 생긴 걸까? 그의 사무실에서 톰슨 부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엠마, 무슨 일 있나요? 몇몇 동료들이 당신이 산만해 보인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리로 돌아오니 그 여자는 없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아마 휴가를 낸 걸지도 몰랐다. 몇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지루한 스프레드시트에 집중하고 있는데 천장 불빛이 다시 깜빡였다. 화면이 깜박이며 내 데이터 대신 무작위 숫자와 기호의 줄이 나타났다. 짜증이 나서 IT팀을 불렀다. 마크가 와서 모니터를 찡그리며 바라봤다. 이상하네요. 어떤 데이터 손상인 것 같아요. 그가 작업하는 동안 어두워진 화면 부분에 반사가 보였다. 내 뒤에 그 여자가 서 있었고 얼굴이 내 것과 몇 인치 거리였다.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거 봤어요? 마크는 부정하며 동정 어린 미소를 지었다. 몸조리 잘해요. 알겠죠? 늦은 오후가 되자 사무실은 거의 비어 있었다. 나는 조사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노트패드는 그 자리에 있었고 광적인 필체로 뒤덮여 있었다. 망설이다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페이지마다 같은 문구가 반복되어 있었다. 그들은 보지 못해. 그들은 보지 못해. 갑작스러운 한기가 나를 감쌌다. 노래 부르고 있어? 나는 재빨리 돌아섰다. 그녀는 바로 내 앞에 서 있었고 이제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피부는 창백하고 거의 투명했으며 눈은 텅 비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도 네오세어럼. 열정적이었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들이 나를 너무 몰아붙였어. 너는 보지 못해. 너는 보지 못해. 방이 어두워지고 사무실 조명이 터지며 방은 암흑에 잠겼다. 나는 뒤로 비틀거리며 의자에 걸려 넘어졌다. 다시 보니 그녀는 사라져 있었다. 비상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며칠 후 휴가를 낸 뒤에 물건을 가지러 돌아왔다.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었다. 짐을 싸다가 책상 위에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그 여자의 희미해진 사진이 있었고 사무실 파티에서 사람들에 둘러싸여 미소 짓고 있었다. 뒷면에는 헬렌 브룩스라는 이름이 휘갈겨 쓰여 있었다. 나는 톰슨 부장에게 다가갔다. 톰슨 부장님, 헬렌 브룩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는 몸이 굳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지? 나는 그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헬렌은 여기 직원이었어. 얼마 전에 우리를 떠났지. 왜 아무도 그녀에 대해 말하지 않았나요? 그녀는 승진을 거부당한 후 네가 앉은 그 창문에서 뛰어내렸어. 그때는 다른 부장이었지. 그녀는 계속 그들은 나를 보지 않아라고 말했어.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 건물을 떠나면서 내 책상 옆 창문을 힐끗 보았다. 순간적으로 그녀가 거기 서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 그녀는 햇빛 속 그림자처럼 희미해졌다.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아마도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봐준다고 느껴서 마침내 평화를 찾았을 것이다. 그동안 절망감이 나를 따라다녔고 다른 할 일도 떠오르지 않았다. 비서 구인 광고를 보았을 때 나는 그 일을 맡았다. 꽤나 평범한 광고였다. 노부인이 여러 종류의 간단해 보이는 업무를 처리할 비서를 필요로 했고 그때 나는 삶이 그만큼 단순하다고 생각했다. 노부인인 손부인은 내 지원서에 즉시 답변을 보내셨고 첫 출근 날에 그녀의 집으로 오라고 하셨다. 주소는 도시 외곽의 오래된 대저택으로 나를 이끌었다. 그곳은 으스스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등고를 타고 올라오는 불안한 느낌을 무시했다. 이것이 내 인생을 다시 바로잡을 기회였다. 손 부인이 문을 열자 그녀는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었다. 그녀는 연약해 보였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고 마치 내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시작하기 전에 차 한잔 하실래요? 그녀는 내 발밑에 삐걱거리는 마루판처럼 삐걱거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나는 동의했다. 차의 쓴맛이 기억난다. 따뜻하면서도 동시에 차가웠다. 마시기를 계속하자 시야가 흐려지고 몸이 무력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손 부인의 사악한 미소였다. 새벽도 아닌데 눈을 뜨니 곰팡내 나는 희미한 조명 아래 손목에 깊게 박힌 사슬에 묶여 누워 있었다.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고 습기 찼으며 먼 곳에 다른 방에서 울려 퍼지는 물방울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움직이지 않는 사슬에 몸을 비틀며 공포에 휩싸였다. 손 부인은 계단 꼭대기에 나타나서 섬뜩할 정도로 평온한 움직임으로 천천히 내려왔다. 다시 돌아왔구나, 얘야. 그녀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다 뭐죠? 왜 제가...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녀는 내게 도구 세트와 나무 판자를 건네주었다. 네 관을 만들어라. 그녀는 명령했다. 공포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는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질렀다. 미쳤어요. 당장 나를 풀어줘요. 하지만 손 부인은 웃기만 했다. 저기... 내 다리 좀 봐봐. 그러더니 내 발목을 가리켰다. 이상한 장치, 팔찌 같은 것이 오른쪽 발목에 부착되어 있었다. 나는 손 부인이 작은 리모컨을 꺼내 빨간 버튼을 누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전기가 내 몸을 관통했다. 경련하며 비명을 참기 어려웠다. 이제 내 말대로 할 거니? 그녀는 아기로 반짝이는 눈빛으로 물었다. 나는 고통에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탈출을 위해 머리가 뒤틀리고 일그러지는 동안 나는 관을 망치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손 부인은 일을 하는 동안 내게 병적인 환상을 이야기했는데 그녀는 사람을 산채로 묻고 평생 그 비명을 듣고 싶어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디스트적인 쾌락으로 흘러넘쳤고 나는 내가 그녀의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님을 알았지만 마지막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손 부인은 내 어두운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멕시코의 비밀, 청부살인 조직에서 일했었다. 새 출발을 하고 싶어 미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의 은밀함과 전투 기술은 그 조직이 지불하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나는 그것들을 이 악몽에서 벗어날 티켓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관을 세우기 위해 무릎을 꿇을 때 허리에서 매달린 드라이버로 발목의 장치를 느슨하게 하는 것은 자동적인 행동이었다. 모든 동작은 수년간의 훈련의 부산물로 빠르고 통제되어 있었다. 손 부인은 자신의 사디스트적인 환상에 빠져 내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마침내 나는 발목 장치를 풀었다. 갑작스러운 동작으로 나는 손 부인에게 몸을 던져 그녀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비록 마르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녀는 몸부림치는 동안 믿을 수 없는 힘을 발휘하는 듯했다. 결국 내 더 큰 힘이 승리했다. 나는 그 장치를 그녀의 손목에 묶고 리모컨을 움켜쥐었다. 이제 네가 내 말에 복종할 차례야. 얼음 같은 오만함으로 속삭였다. 그때부터 상황은 역전되었다. 손 부인은 두려워하며 내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다음 3일 동안
나는 그녀에게 모든 재산을 내게 남기는 유언장을 쓰게 했다. 다음 3개월 내내 나는 좋은 비서 역할을 했다. 이웃들은 노부인 손부인에게 친절한 나의 태도에 익숙해졌다. 나는 모두가 내가 그 할머니의 충실한 돌보미로 내 편이 되도록 했다. 이 3개월 동안 손부인은 집안에서 브로콜리처럼 누워 있었다. 그러다 어느 좋은 날 나는 손부인을 휠체어에 태워 계단 위에 놓았다. 그녀는 끝을 알고 목숨을 구걸했다. 차가운 무표정으로 나는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손부인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 경련으로 휠체어가 넘어갔다. 계단에서 떨어져 목이 끔찍한 소리와 함께 부러졌다. 사망은 사고로 처리되었다. 그때 변호사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손부인이 모든 것을 내게 유산으로 남겼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울음을 가장하며 그에게 얼마나 슬픈지 그녀가 나와 가까웠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 어떤 추도식과 장례식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례식에서 나는 내가 강제로 만들었던 그 관에 손부인을 눕혔다. 관이 무덤으로 내려갈 때 나는 앉아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내 얼굴은 무표정이었고 나는 살아남았으며 미래 세대가 내가 겪은 일을 겪지 않도록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실히 내 과거의 어둠과 내가 겪은 일들은 영원히 내 영혼의 상처로 남을 것이다.